이제 우리 사업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근데 별로 부가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얘가 저렇게 부가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교재 91페이지 아래에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표로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으면 얘네들을 전부 다 각각 개별의 사업장으로 봐서 얘도 개별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고 얘도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얘도 개별 사업장이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냥 각각 다 부가가치 신고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말을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라고 직매장으로 보내는 게 물건 판 건가요? 아니죠. 그럼 세법도 얘를 팔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공장은 물건 파는 게 없고 물건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같은 사오는 것만 있겠네. 그럼 공장은 매입세액만 있을 거고 직매장은 공장에서 사온 게 아니면 그냥 물건 팔기만 하니까 매출세액만 있겠죠. 근데 막상 돈은 누가 가지고 있죠? 얘가 가지고 있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좀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도 각각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례로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이 제도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주사업장을 지정해서 여기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예요. 얘는 특징이 우리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를 할 거예요. 이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의 그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근데 분사무소는 안 되고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되고. 근데 전에 저한테 주사무소 어떻게 잡아요?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아무 짓 안 하면 매출이 제일 큰 데를 주사무소로 잡아버려요. 세무서는. 내가 여러 군데서 사무실로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지금 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공장 본사 직매장에서 각자 신고는 각각 다 하는데 각각 전부 다 신고는 하는데 납부를 공장으로 주사업장을 잡으면 공장에서 납부하면 되고 본사에서 주사업장으로 잡으면 본사에서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환급 받는 거는 좀 늦게 받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납부하는 건 신고할 때 신고하면서 같이 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납부를 빨리 하고 여기는 늦게 환급 받는 거에 부당함을
한 번에 같이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부당함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지만 더 편한 제도가 당연히 한국 사람은 찾게 되겠죠. 원래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그죠? 전 지하철 타면 사람 아무도 없으면 왠지 눕고 싶은 유혹을 막 가지는데,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우리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원칙하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2번 쓴 거하고 글자의 차이는 받침 한 개, 이형의 차이예요. 얘는 사업장이고 얘는 사업자단이죠. 자, 지금 본사, 공장, 직매장, 이게 사장은 몇 명일까요? 결혼은 한 놈이잖아요. 그죠? 놈자 나쁜 말 아니에요. 우리 사용자, 고용자, 자자가 놈자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물론 제가 좋은 어조로 표현은 안 했지만, 자, 그럼 결국은 전부 다가 하나의 사업자죠. 그래서 이 전체를 1사업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법인 같으면 법인 등록번호가 우리 자연인인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격인데 그 법인 등록번호를 하나의 등록번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일치시켜 버려요.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우리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가 틀리니까 장소마다 종사업장 번호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해서 부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세무사무실 일하시면 세무계약서 발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할 때에 거래처가 규모가 좀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쓰고 있으면 종사업장 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잘못하면 상대방한테 무시당해요. 제 같은 경우도 개인 사업자로 백화점 같은데 판매 대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거기 백화점에서 전자세금계약서 해달라고 하면서 거기 보안 서버 때문에 홈택스에 못 들어가요, 그분들이. 그럼 도대체 집에 가서 밤에 하라는 건지 뭐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막 인증서를 줘요. 주면 이제 날려주는데 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써요. 그러면 종사업장 번호 1번이 저기 소공동에 있는 거고 여기 강남이 5번이고 막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 번호를 헷갈리면 거기 담당자가 다시 이렇게 바꾸라고 이제 취소시키고 다시 보내라고 하면서 이상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들은 또 그 문자를 저한테 그대로 보내주시면 보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찾아요. 그럼 종사업장 번호 물어보면 사장님이 몰라요. 그럼 이제 주소를 보면서 어디 그 백화점 어디 건지를 봐서 주소를 보면서 찾아요. 제가 종사업장 번호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래서 종사업장 번호를 가지는데 일단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고하고 납부를 전부 다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해요. 일괄 처리를. 주사업장에서 전부 다 일괄 처리를 하는데 이 주사업장이 법인은 본점만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돼요. 이것 때문에 얘가 더 좋은 제도 같아 보이는데 위의 제도를 쓰는 회사가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도 그 사장님이 그 엔지니어 출신이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사는 이제 서울 쪽에 두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돈을 본사 쪽에서 총괄 안 하고 사장님이 계신 쪽에서 해요. 저도 금산에 계셨어요. 맨날 차 타고 금산 내려갔어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을 만큼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이거 안 쓰고 위에 거 쓴 이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지점을 쓸 수가 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못 잡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사장님이 계신 지역에서 하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 회사 갔을 때도 이걸 쓰고 있는 회사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냄새를 맡아야죠. 회장님이다 부르는 특이한 사람이 지방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 관리는 딴 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그럼 내가 조금 더 일하다 보면 지방에 많이 내려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본점에 전부 다죠. 웬만하면 서울 쪽에 본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 그냥 일반적인 건데, 위에 제도도 그 때문에 지방인 사장님들이 많이 써요. 저걸. 자, 이게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지금 옆에 개인이라고 적은 게 개인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도 되고 여러분도 그냥 작은 옷가게를 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과거 옛날에 2006년도까지는 얘가 신청 제도였어요. 우리가 표현에서 신청이라는 표현이 있고 신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청은 승인을 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신고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지만 하면 되는 걸 우리 신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제도들이 과거에는 신청 제도였어요. 2006년도까지는 세법 조문에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ERP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도 봤던 스마트A하고 K의 프로그램이 ERP의 회계 모듈의 일부를 빼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생회사에 가서 지금 여기서 공부했던 이 프로그램들을 보고 이걸 사고 싶으면 못 사요. 왜 이 프로그램 똑같이 구현된 걸 못 사냐면, 회계 모듈에서 필요한 것만 빼온 건데, 그걸 한마디로 내가 요리처럼 빼와야 돼요. 이것처럼 세트가 되어 있는 일반적인 우리 사업용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ERP 시스템이 전부 다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06년도에 그걸 뺐어요. 빼고 신청 제도인데 얘는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승인 필요 없이 어느 정도냐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처음부터 받고 싶으면 아래 체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체크만 하면 그냥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다 체크만 하면 되고, 근데 기존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바꾸고 싶으면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개시일 20일 전까지, 우리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이 있는 건 20일이라는 라임이 있어요. 그 전에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효력을 바로 해주겠다. 그럼 20일 이후에 하게 되면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 과세 기간에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늦었으니까 다음번에 해라.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93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사업자 등록은 우리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할 때 제가 사업 개시일하고 그 아래 어디 세무서장 적혀 있는 위에 있는 날짜하고, 우리가 회사 등록할 때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세법에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라고 말한 게, 그 개시일하고 사업자 등록한 날짜하고는 20일을 넘기면 안 돼요.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교재의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 발급은 원칙적으로 3일 이내 해라. 근데 현장에 시설이 있어야 돼서 검사를 나가야 되면 우리 이제 과세관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면 그날에 그 직원이 그냥 차가지고 바로 나와요. 그냥 바로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3일 이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에 사후관리라고 적혀 있죠. 사후관리가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재교부 받는 게 있어요. 정정하고 새로 교부 받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쪽에 신청 당일이라고 적혀 있는 건 단순 상호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름 바뀌거나 아니면 그 쇼핑몰 같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메인 바뀌는 거. 그럼 다른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그냥 재교부 사유에 명칭 변경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당일날 해준다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생길 게 없으니까. 자, 근데 그 아래에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이게 일반적인 건데, 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법인 사업자 이야기예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없어요. 제가 하다가 넘겼죠. 그럼 저는 폐업,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은 다시 이동한 사람은 개업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은 살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책임지는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는 거는 사유가 되고, 또 뭐 사업의 종류 바뀌면 그리고 사업장 이전하면 당연히 변경해야 되겠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자, 그리고 우리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있죠. 상속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당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그 정정 사유가 되는데 직녀는 안 돼요. 직녀는 안 되고 우리 상속만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자, 여러분들 혹시 그 개인 사업으로 친구하고 동업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첫 시작할 때는 친구랑 야 너하고 나하고 딱 정확하게 반반하고 이익 창출되면 둘이 반반 딱 나누자. 막 엄청 두 사람이 피 끓는 분위기처럼 좋죠. 세무서 가자마자 바로 마음이 틀어져요. 그 이유가 가면 법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일단 두 사람 이름을 동시에 못 올려요. 대표자 한 명이고 밑에 공동사업자로 쓰는데 첫 시작이 위에 올리는 사람 이름하고 세금에 대해서 둘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고 밑에 있는 사람 을 해서 둘이 계약서를 쓰라 그래요. 그때부터 친구랑 같이 마음이 안 좋아져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분율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돈과 세금에 대한 책임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고할 때도 그 뒤에 소득세로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지분율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럼 친구하고 첫 시작부터 이제 누가 갑을이고 그럼 그래서 나중에 개인 사업자 동업한 친구들 보면 자기 이름 위에 올리니 밑에 올리니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게 지분율 때문에 마음이 좀 그렇게 상하게 돼요. 근데 그 지분율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게 어쩌다 바뀌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옛날에 일어난 건데 친구들이 와서 전 사업 아이템이 있대. 저보고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이템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근데 이 친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저는 돈을 투자하고 친구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운영하고 식당 하는 친구도 있고 옷가게 하는 친구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한 놈은 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건담샵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 프라모델 있죠. 손에 맨날 본드 붙이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근데 처음 저도 못 모를 때는 뭐 친구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반반 한다고 이제 친구가 대출받기 편하니까 51대 49로 이렇게 해두고 저는 안 가요. 근데 저한테 돈이 1원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소득이 잡혀요. 그 친구가 가져가도. 그러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야 그냥 네가 100%다 해라. 그리고 그 돈만 나중에 그냥 나한테 갚아라.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바꾸는 게 지금 이 사유예요. 지분율. 친구가 벌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돈도 토막을 내서 저한테 제가 번 걸로 하니까 제 소득세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는 티가 안 나겠죠, 사실. 이거. 자, 그 외 이 아래쪽에 있는 뭐 내용은 보증금이나 이런 거 바뀌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과세 대상 거래를 보도록 합시다. 과세거래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과세거래로 보고 있어요. 우리 책에 재화의 공급 다음 페이지 넘기면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적혀 있는 이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과세거래라는 건 물건 팔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물건 사고 파는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과세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는 길에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시고 오셨다면 과세거래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 과세거래인 거예요. 그럼 그냥 사고 파는 그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재화라는 표현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무채물, 형체는 따지지 않고 그걸 전부 다 재화라고 해요. 재화. 예를 들면 우리 전기 형체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걔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쓰고 그것도 대가를 주잖아요. 그런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세법법전에 공기와 강물을 제외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무체물 이렇게 세법법전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공기도 돈 주고 사 마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빠졌어요. 여러분 혹시 알래스카 산소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거 제 돈 주고 사는 미친 짓은 안 해요. 친구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알래스카 산소하고 후지산 산소하고 몇 개를 샀는데 후지산은 내가 방사능 있을 거라고 안 마신다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런 느낌 없어요. 별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비싼가 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 재화에 대해서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고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지금 먼저 볼게. 재화의 공급인데 일반적인 공급이 실질적 공급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특수한 형태의 공급이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은 다른 말로 공급 의제를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아래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 간주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재화 공급은 실질적 공급, 실제로 물건 주고받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 먼저 보면 첫 번째가 매매 거래죠. 매매 거래는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팔았구나, 과세 거래했구나. 제가 보도마크 하나 팔면 과세 거래했구나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매매 거래예요. 다음 우리 가공 거래는 그 주요 자재의 전부나 또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예요. 여기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라고 적혀 있죠. 그걸 부담하는 가공 계약은 우리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이걸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기술만 제공했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근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어차피 10% 받아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은데 왜 얘네들을 둘을 나누고 있냐면 공급 시기라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날짜가 틀려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천에 염색을 하는 사업을 해요. 그럼 이제 천 공장에서 천을 다 만들었으면 저한테 염색을 요구를 하겠죠. 그럼 노란색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천에 노란색 염료를 타고 이게 색깔을 입혔어요. 그럼 그때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주요 자재가 뭘 거냐를 보는 거예요. 주요 자재는 노란색 염료죠. 그러면 제가 노란색 염료를 제가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화의 공급이 돼요. 그럼 제가 이 천을 예를 들어 3월 30일 날 다 염색을 해서 4월 1일 날 넘겼어요. 그러면 4월 1일이 공급 시기가 되어서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 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저한테 천을 주면서 이 신기한 염색약을 주면서 이걸로 색깔 좀 입혀주세요 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용역의 공급이 돼요. 그럼 용역의 공급은 제가 3월 30일 날 염색을 다 했죠. 그럼 그날이 공급 시기라서 4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처럼 얘 둘이는 그것 때문에 따지는데 그 따지는 기준이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게 여기 가공 거래 중에 그 글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앞에 풀어놓은 거예요. 자, 다음 교환 거래. 우리 회계에서도 교환은 팔고 사는 걸로 보죠. 그죠? 그것처럼 세법에서도 당연히 얘를 팔고 사는 걸로 봐서 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기타 경매, 수용. 이 경매는 그 법원 가서 하는 그런 경매가 아니고 TV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100원, 200원 하는 경매들 있죠. 그 이야기하는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에요. 그러면 낙찰되면 그게 10%는 그 경매소에서 같이 거래 징수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해 줄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거래요. 그럼 우리 실질적 공급은 어떤 건지 느낌이 금방 오시죠? 그럼 우리 간주 공급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자, 우리 간주자라는 표현
들어본 적은 있죠. 정의는 안 내려보죠. 그죠? 의제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책을 많이 본 건데 의제를 들어본 적 있으면 자, 둘 다 공통적인 뜻은 안 했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뒤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공급 팔았다는 거잖아요.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의제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 저는 간주 공급이라고 말해요. 왜 간주 공급?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간주 공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얘 둘의 의미에서 큰 차이가 간주라는 글자는 반대급부를 인정을 안 해줘요. 얘는 반대급부를 인정을 해줘요. 반대급부를 인정한다 안 한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 오실 때 오늘 공부했던 거 전부 다 복습하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왔는데 여러분한테 어제 복습하고 오셨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워요 한걸로 하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안 했다는 걸 안 들어주는 게 간주예요. 근데 의제는 안 하고 왔다고 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수용해 줄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의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간주 공급은 자 안 팔았는데요. 그러면 부가세법이 시끄러워 너 판 거야 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게 간주 공급이에요. 그럼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는데 부가세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니에요.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법이에요. 자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자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자예요. 우리 회사가 그럼 우리 회사가 또 다른 과세사업자한테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럼 매입 가격을 줄 건데 1,000원이라면 이 과세사업자는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으니까 저한테 무조건 부가가치세 1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저는 1,100원 줬는데 저는 사업자죠.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난 이 돈을 돌려받을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팔았든 안 팔았든. 자, 얘가 일기에 일어났다고 볼게요. 근데 저는 이 물건을 사기만 샀고 아직 못 판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물건 못 팔았으니까 매출세액은 0원이고 근데 나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게 100원이니까 이 마이너스 100원을 저한테 환급을 해줄 거예요. 돌려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부가세법은 저한테 왜 이걸 돌려주냐면 제가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재화의 공급을 하고 매출 가격 내가 팔려는 가격 시가가 예를 들어 3,000원이라면 3,000원에 팔고 매출세액 300원을 받아서 난 3,300원을 받아서 3,000원만 가지고 300원을 내면 되겠죠. 그럼 이때 매출세액은 300인데 매입세금 이미 돌려받았잖아. 그래서 0원이라서 이 300원을 세무서로 납부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얘가 이걸 팔았든 안 팔았든 그래서 세법법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이라는 글자를 적어가면서까지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넌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팔려고 하는 거니까 너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10%만큼이니까 100원 먹고 안 끝내겠다 300원 먹겠다 이런 부가가치세의 생각인 거예요. 자, 구조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부가가치세법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해 줬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납부하는 행동을 안 한다면 100원을 환급받았는데 부가가치세를 가져다 주는 행동을 안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은 매우 서운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 야, 너 이럴 거였으면 너가 쓸 거라든지 그런 거였으면 처음부터 최종 소비자처럼 이 100원을 안 돌려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받았다라는 건 너가 이걸 팔아서 매출세액을 창출해서 줄 거라는 의사표현이었고 그 믿음으로 해줬는데 너가 지금 이걸 매출세액 받는 일을 안 했다면 너가 팔았든 안 팔았든 신경 안 쓰고
이 300원 무조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았는 걸 팔았다고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매입세액 100원만 공제받았는데요. 그러면 시끄러. 그럼 처음부터 100원 했어야지. 넌 지금 나쁜 생각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시가의 10%를 가지고 와. 너가 파는 가격에. 이게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이 간주공급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예요. 시가로. 그럼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내가 1,100원에 사서 쓰고 100원을 안 돌려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이 서운할까요?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너 이럴 거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불공제 항목이라고 만들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럴 거였으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얘를 돌려받지 마. 그런데 너가 이거 돌려받았다는 건 그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매출세액을 창출할 거라는 의사 표현인 거야. 공제받은 거는. 그래 놓고선 이 행동을 안 하면 괘씸하겠죠. 그게 우리 간주 공급이에요. 그럼 안 팔았는데 해도 제가 시끄러워 너 판 거야 가지고 와. 그러니까 간주에 가깝다라고 했죠. 아 그래?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팔았다고 그럴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우리 실기하고 다 엮여요.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내가 팔거나 쓴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 엎어서 이제 같이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이 간주 공급의 첫 번째가 자가 공급.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면세 사업의 전용. 자,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건 전용이라는 표현은 용도를 전환시킨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야, 얘 진짜 집요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매출세액에 집착처럼 붙어 있어요.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에만 다 할 거고 매출세액 창출되지 않으면 전부 다 무시할 거예요. 그냥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면세 사업자한테는 저 물건 파는 사업자인데요. 그럼 넌 부가가치세 안 받는 물건만 파니까 넌 부가가치세법 사행 사업자 아니야. 저리 가. 그럴 거예요. 넌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법으로 가서 이야기하지 나하고는 세금 이야기하지 마 하고 부가세법이 보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라는 건 면세품만 파니까 부가가치세 있는 물건 아닌 것만 팔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가져다 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든 말든 부가가치세법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그 돈을 못 돌려받아요. 왜냐하면 매출세액을 창출해야지만 그 구조가 맞겠죠. 그럼 지금 우리 세법법전에도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돌려받지 말라고 그걸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받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는 건 과세 사업에 쓰겠다라는 의사 표현인 거예요. 그래 놓고선 면세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시켜 버리면 너 사온 금액이 얼마인지 관심 없고 시가로 너가 나한테 팔아버린 거로 하겠다는 게 우리 자가 공급이에요. 이미 이해가시죠?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썼다면,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업 용도의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에요. 영업 용도의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라고. 사실 우리 그 법에 대해서 한때 이런 바람 부른 적이 있었죠. 그 쉬운 말로 바꿔서 쓰라고. 그래서 법 내용들을 가게 한문을 한글로 바꾸고 한글을 쉬운 말로 바꾸라 그래서 바꿨던 게 이 모양이더라고. 영업 용도의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 근데 정말 명확하게 표현 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우리 회계에서 조금 떠나서, 자, 회계에서 영업활동이라는 건 우리 회사 업무하고 우리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하는 거 영업용이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법은 영업용이라는 건
올리 매출세액 창출하는 것만 영업용이에요. 그럼 업무용은 영업용이 아니에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매출세액을 창출될 거라는 믿음은 부가세법은 단 1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은 얘는 비영업용이에요. 자, 우리 승용차가 있어요. 자, 이 승용차를 우리 회사 업무에 쓸 거라고 샀어요. 그럼 이 차를 정말 우리 회사에서 매출세액 창출되는 과제 사업에만 쓸까요? 밥 먹을 때 쓸 수도 있고 놀러 갈 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많은 사업자를 일일이 다 감시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걔는 비영업용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이 매출세액 창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는 영업용 차량이 뭐냐면 택시예요. 택시를 밥 먹으러 가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데이트 가려고 사는 사람 없죠. 한마디로 택시는 돌아다니는 자체가 매출세액 창출하려고 다니는 걸로 봐요. 그런 애가 영업용 차량이에요. 부가세법에서 표현하는. 그럼 비영업용이라는 표현이 업무용들을 비영업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같이 이제 기준도 볼 건데 우리 화물트럭 생각해 볼게요. 회사에서 업무용 쓰는 화물트럭을 우리 과제 사업 말고 밥 먹으러 가려고 화물트럭을 사나요? 놀러 가려고? 일반적으로 안 그렇죠. 그래서 업무에 쓰는 화물트럭은 영업용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CC하고 인승수하고도 이야기할 건데 우리 상식으로 소형 승용차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소형, 중형, 준중형 하는 거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거고 그건 자동차 회사 이야기예요. 우리 도로교통법이나 세법이나 여기에서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 타시는 분들 있죠. 부모님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요금 전부 다 소형 승용차네요. 중형차는 미니버스예요. 대형차는 45인승 버스고 그러면 그냥 다 소형 승용차로 말하는 건 전부 다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에요. 그럼 여기를 면제시켜주는 게 뭐냐면 경차라고 말하는 1000cc 이하 차량. 옛날에 800cc였다가 900으로 올랐다가 1000 오른 거 세 번도 따라 올랐어요. 왜냐하면 경차는 개별 소비세에서 면제돼요. 그래서 경차에 대해서는 또 매입세액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이 차량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 물건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썼다면 과세 사업에 쓴 게 아니죠. 얘는 지금 영업용에 쓴 게 아니고 여기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너가 소비자로 써버리는 거지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너는 처음부터 공제받지 말려고 나중에 공부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전부 다 공제받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써버리니까 괘씸하겠죠. 그래서 그럼 너가 사온 금액 필요 없이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할게.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다른 말로 직매장 반출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직매장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판매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 가지고 있는 게 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이건 계시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얘는 부가세법이 계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너의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려고 안 판 걸 팔았다고 해줄 거예요. 자, 다음은 사업상 증여. 자, 사업상 증여라는 건 접대예요. 부가가치세법은 접대 행위가 일어났다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은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 관련은 그냥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고 또 법정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냥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거래처에 그냥 줘버렸어. 그러면 이건 너 팔아버렸어라고 할 거예요. 시가로. 그럼 이 사업상 증여에서 예외가 견본비라든지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지금은 제가 여기 가본 지 오래돼서 그런데 옛날에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이 역사 안에 막 자동차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시승해봐라고 막 들어와 있고 그랬었어요. 그게 그 자동차의 판매장에서 그 있는 대리점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그 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보내주는 게 거래처에 접대한 게 아니죠. 견본으로 주고, 견본 주는 이유는 타보고 홍보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간접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이라는 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썼던.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노트북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노트북 만들었다가 추석 명절이라서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 노트북 하나씩 써봐라고 직원들 줬어요. 엄청 좋은 일이죠. 복리후생비고 법인세법 비용 한도도 없어요. 다 줘도 돼. 근데 의의 없어 하는 세법이 있죠. 부가가치세법. 노트북 만들 때에 그 부속품은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건데 지금 너가 직원들 줘버리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 안 하는 이상한 짓을 할 거잖아. 사업하고 관련이 없잖아. 사업하고 관련 없으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이것도 법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서 직원들 줘버리면 이건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라고 해서 팔아버렸다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예외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연예비 혹은 체육대회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건 예외고, 제가 흔히 작업 3종 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데 얘네들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을 직원들, 우리 회사가 목장갑 만드는 곳이에요. 혹은 그냥 직원들 안전모를 샀어요. 이거는 직원이 그거 쓰고 집에 다닌다 하더라도 뭐 작업모가 예뻐서 오토바이 화이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이제 팔았다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직장 연예비가 회식이에요. 요즘 이런 거 안 해서 참 좋은데 그런 거에 쓴다든지 우리 직원들의 단합대 형태 있죠. 그런 데 쓰는 거는 우리 판걸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 자, 폐업 시 잔존재화라는 건, 자, 우리 회사가 폐업을 해요. 그럼 폐업하기 전까지는 내가 물건 팔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였는데 폐업하는 순간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 개인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뭐라고 보냐면 우리 사업자가 폐업하는 날에 비사업자에게 전량 공급 팔아버린 걸로 볼 거예요. 물건들을 매입세 공제받은 거는 이때는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개인이 되는 순간 부가세 못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너 과거에 매입세 공제받았던 물건은 비사업자한테 전부 다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처리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폐업 시 잔존재화예요. 이걸 안 걸리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양도. 예를 들어 제가 옷가게 하다가 딴 사람 넘겼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받은 그 옷을 팔아서 부가세 신고하겠죠. 그런 걸 포괄적 양도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문 닫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막 재고 자산만 이걸로 잡는 게 아니고 쓰고 있던 자동차부터 전부 다 몇 년 썼다는 거 저와 같이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얘 얼마만큼 감가되었네 빼고 나머지는 다 팔았어. 부가세 가지고 와 하고 다 계산할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세법 생각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도 비사업자죠.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우리 매입세액에 대한 관대함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전부 다 매출세액을 안 했지만 한 걸로 만들어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유지해야지 다른 거랑 같이 맞아지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잡고 있고, 우리 실기하고 제일 관련이 깊은 게 나중에 이제 얘하고 얘가 실기하고 제일 관계가 깊고
이론에서는 이 날짜에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론 시험에서는 자주 나와요. 공급 시기라고 하면서 언제 얘를 팔았냐 그러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뭐 다음 달 25일 뭐 말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폐업일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팔아버렸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95페이지 아래에 그 지금 재화의 공급 보지 않는 경우 이건 뭐 내일 저와 같이 시작할 때 보고 자, 주의라고 적혀 있는 곳에 제가 주의 아니라고 한 거 다음의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A라는 공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이 하드디스크 팔아가지고 당연히 매출수익 창출할 거고 부속품 만들 때 베이스액 공제를 받겠죠. 그런데 B라는 공장 다른 곳에 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컴퓨터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원재료로 저희 하드디스크 가져가면 그거는 판 걸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컴퓨터라는 매출수익을 창출하는 물건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간접공급으로 안 볼 거예요. 또 우리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기계 장치가 고장 나서 수선비로 쓴 거라. 뭐 고치기 위해서 한 거나 혹은 우리 사후 무료 우리 그 무상 에이스 서비스 하는 거 있죠. 여러분 휴대폰 고장 나면 무료로 고쳐주기 위해서 물건 나가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은 특수 관계자예요. 고객이 되면. 그래서 그것도 접대한 걸로 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뭐 불량품 교환이라든지 혹은 뭐 실비 변상적 적혀 있는 건 제가 여기 적었던 예외 사항이죠. 작업 3종 세트하고 그리고 아래에 사업상 증여에도 우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이 있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 마지막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거의 대다수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용어랑은 잘 안 맞춰 보시더라고. 편의점 가면 이런 거 있죠. 1 플러스 1. 그 뒤에 있는 플러스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된 재화에 우리 포함된 금액 있죠. 얘는 우리 판 걸로 안 본다는 거예요. 제 아는 분 중에 대단하신 분이 편의점에서 그 1 플러스 1, 2 플러스 1에 대한 정보를 쫙 정리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편의점이 어디서 사면 그걸 사면 할인마트보다 싸대. 야, 내가 그 정성에 그냥 일을 하러 가고 싶은데.